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하승수 변호사와 그 얘기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특수활동비가 뭐 정보비라든지 수사경비 아주 특수한 비용을 써야 되는데, 명절 때 몇 배씩 올라갔던 거 봤을 때는 이른바 떡값으로 이렇게 검사들한테 제공이 된 게 아니냐. 사실 세금이란 거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를 갖고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단돈 얼마라도 정확하게 집행력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떡값 주려고 줬다. 이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습. 마약 수사하는데 무슨 현금이 뭐 얼마나 필요할 거고, 보이스피싱 수사하는데 무슨 현금이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끝났지만 또 임명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깔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응급실 문제, 뭐 거기다가 지금 청문회, 국회 상황 있는데, 시국이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일 모레죠.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다. 또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측에서 먼저 방한 의사를 밝혔고 양국 간의 조율을 거쳐서 일정이 최종 결정된 건데요. 네. 원래 당일치기로 계획됐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포를 풀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 이후 또 2달 반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본과의 12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자, 협력 증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특히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재임 기간 동안 총 20번의 한일 정상회담을 했던 이명박 정부 다음으로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양국 협력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영내 협력,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양국 간의 협력 증진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뉴라이트 이야기, 독도 지우기 부분,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등 지금 한일 관계에서 거론돼야 될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 좀 논란이 계속적으로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게 굳이 이렇게 본다는 거, 정부 입장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악수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론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브리핑하지 않고 문자 공지로 대체했는데요. 민주당도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총리에게 무슨 외교적 성과 국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회담까지 진행하려는 거냐,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포장으로 언제까지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만 할 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앞서 자민당 총재 선거 지금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퇴임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제 전 총리가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1박 2일 뭐 하는 게 어떤 국익을 얻겠다,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사실 잘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예. 이번 한일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마지막 정상회담, 고별 회담이 될 겁니다. 네. 기시다 총리도 곧 퇴임하지만 이제 정말 2달 후면 이제 11월이면 미국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네. 이렇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정상이 바뀌게 된 상황이라서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과 또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 경제지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제3국 유사시 양국의 자국민 대피 협력 체제를 논의하고 양국 외교부 장관은 또 이런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가자 전쟁 등 지금 현재 세계의 안보 상황이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분쟁 지역에서의 대피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결과로 풀이돼서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MOU를 체결하면 한일 양국은 전세기와 차량 등 수송수단 상호 이용 등을 포함한 이 대피 협력을 강화해서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니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뉴라이트 인사 중용, 그리고 독도지우기 등등등등으로 대일 그러니까요. 여론이 좋지 않은 안 좋은 게 더 만큼 많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되레 정권 기반이 흔들리고 또 역풍을 맞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편 이제 한일 관계 재선을 좀 재임 중에 최대 성과로 꼽은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이 물컵에 반잔을 채울 거다, 일본의 선의를 믿으시라 이렇게 국민들께 누누이 강조해 왔어서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일본의 선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일본 기시다 입장에서는 뭐 손해될 게 없겠죠. 내가 나가는 마당에 한국에서 또 이렇게 환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특히 역사 문제, 특히 일본 문제, 일본 국민, 일본 나라라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다음에 친하게 지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주된 내용으로 읽혀지는데, 과연 지금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가 와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을 줄지, 그냥 술만 먹고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 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본 안인데요. 일본 내에서 지금 후임 총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집권의 자민당이 네.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는 개헌 제정안을 승인하고 발표했습니다. 참. 총리 후보들이 앞다퉈서 자위대 보유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위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대라는 뜻으로 일본의 준 군사 조직을 의미합니다. 네. 참고로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있습니다. 자위대는 이름만 군대가 사실 아닐 뿐이지 군사력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국가와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대와 다를 바가 없고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고 연합국이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 평화헌법입니다. 네. 일본은 종전 후 이 평화헌법 구조에 전쟁과 무력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줘서 영구하게 정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위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네. 예. 즉 이 평화헌법에 따라서 현재 일본은 육해, 공군 등 어떠한 전력도 보유할 수가 없고 자위대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법적 자위대.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위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엊그제, 그러니까 3일에 일본 자민당 헌법 개정 실험 본부에서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화헌법 구조 자체가 무력화되는데요. 또 기시다 총리가 바로 이 대표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창하면서 헌법에 자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도한 인물인데,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총리에게 자위대 설치 과업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딱 유사시에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 이것도 헌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자민당이 승인한 개헌안에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유사시에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정령, 사실상 네. 계엄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후 헌법에서 삭제됐던 계엄령을 부활시키겠다는 거라서 논란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계엄령이 건재하던 1905년 당시 러일 전쟁에 반대하던 시민들을 계엄령을 선포해서 다 잡아들였고 조선인을 상대로 관동 대지진 때 야만적인 대학살을 자행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계엄령은 제국주의의 야욕을 채울 목적으로 행해진 침략과 독재의 주요 수단이었던 것이죠. 네. 아베 정권에서부터 기시다까지 역대 일본 내각을 거치면서 호시탐탐 끊임없이 평화 헌법을 손질을 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꿨던 일본이 이번 개헌을 계기로 또다시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진 않을지 일본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본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렇게 평화헌법을 바꿔야 되냐 이런 뭐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뭐 자꾸 동해에서 훈련하고 일본에서 일본해라고 하겠죠. 거기서 자꾸 훈련하고 이런 것도 같은 일환이 아닌가라고 익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댓글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젤리스님도 오셨고요. 올리비앙님, 이프로님, 채윤님, 기시다 대체 왜 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배동호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헌법도 바꾸고 기시다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혹시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세가 이제 심상치 않은데 정상회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또 다른 내용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후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국회는 검찰총장과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부산했습니다. 네.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가 쟁점이 됐는데요. 심 후보자는 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피했고요. 휘문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는 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는 서로 연락한 적도 없고 연락처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뇌물죄 피해자로 간주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답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심 후보자에게 우리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제왕이냐 이렇게 반발했고요. 여기에 심 후보자는 자녀 장학금 내역과 학교 폭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위원회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네.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진화론 등 각종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아하. 참고로 안 후보자는 공안통 검사 출신인데요. 그렇죠. 검사 출신이죠. 네, 헌법재판관을 재판관도 거친 했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인데요.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 후보자는 그간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게 동성애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잘못된 법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요. 어제 청문회에서도 지금 형태로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김성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가 공산혁명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된다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인 추산이라는 주장이 있다.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안 후보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일각에서는 안 후보 차별주의자 아니냐, 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인권위원장이 되냐 이렇게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뭐 인권위원장이 인권이 국가인권의 차별금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래 생각한 정반대 사람을 자꾸 임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 의견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혐오 발언 때문에 인권위원 자격 없다고 비난받고 있는 김용원 그리고 이충상 이 인권위 상임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표명을 했다고요. 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회 동성애자를 향한 기저귀 찬 개의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타령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이 상임위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후보자가 이 구체적인 발언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보도도 많이 됐고 상임위원은 앞으로 임명되면 같이 일할 사람들인데 사람인데. 잘 모른다. 그리고 지금 저서에 보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재를 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나요? 네, 관련해서 또 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안 후보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자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후보자가 뉴라이트 전혀 아니다.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나는 뉴라이트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고로 광복회는 1948년을 건국절로 보는 시각을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 애청자들은 다들 다 알고 아실 있죠. 겁니다. 이외에도 안 후보자의 로펌 재직 시절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소영 의원은 불법 촬영과 성매매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인데 이런 사건을 변호한 것은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고, 여기에 안 후보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부당한 논리를 펴면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차별주의자 논란과 또 역사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을 왜 그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 이제 앉히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검사나 뭐 그런 걸 하시는 게 맞지. 이거 인권위원장 하는 게 맞나. 그런 논란이 계속 되네요.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열불나는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화가 화를 내게 많죠. 화낼 일이. 네. 지금 어떤 여기 게 뒤에 사진이 바뀌었네. 화나게 하셨습니까? 네. 화가 납니다. 진짜 네. 얼굴만 봐도 화가 납니다. 네. 근데 언제 저는 다른 것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해 수사하는 내용을 보고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 지금 뇌물죄. 네, 근데 그 뇌물죄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그 문다희 씨 가족이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문 대통령이 지원하는 이게 지원금이 멈췄다. 네. 그러니 뇌물이다. 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자식한테 부모가 돈을 이제 뭐 생활비 하라고 좀 지원했다고 칩시다. 근데 하다가 끊어졌어. 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럼 뇌물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논리적으로. 쓰리 쿠션 같습니다. 예. 이런 논리로 따지면 부모가 돈 주다가 돈 끊으면 다 뇌물이야.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피의자로 거기다가 명시를 하고 뇌물이라고 그러고 뭐 언론사는 뭐 보자기에 싸서 그러 또 이게 그거예요. 논두렁식이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흘려가지고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이런 태도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 되는 거예요. 피의사실 공표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오래 끌다가 지금 보도가 되는 게 네. 추석하고도 좀 관계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추석 밥상에 올려가지고 이거 예. 공격하려고. 근데 전 궁금한 게 또 네. 뭐 김건희 여사 사건도 지금 더 중요한 사건들 좀 덮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이 쏟겠습니까? 안 속죠. 뭘 속겠어요 이거를. 쏟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한 20 몇 프로. 있긴 하죠.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뉴스 타이틀만 듣고 보고 예, 예, 예. 이거 뇌물 받았다고! 이거 하려고? 아니 정말? 지원 아니 그러니까 자녀한테 돈 주다가 안 주면 그게 그 뇌물이 내용을 딱 들어보면 체온이 없습니다. 진짜. 생활비를 좀 줬었는데 예, 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지 물론. 근데 이제 취직했기 때문에 생활비 안 줘도 안 되니까 줘요. 뇌물이다. 그 뇌물이래. 우리 다 뇌물 되겠네. 좀 그렇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다 뇌물 그러면 되겠네요. 아니 자녀들한테 돈을 주다가 자녀가 생활 취직을 주지 했어. 마요 이제. 지금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취직해서 저도. 그럼 저도 뇌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우리 애가 취직을 해서 월급 받아서 제가 더 이상 안 줘도 되는 상황에서 안 줬어. 그 뇌물이래. 뇌물이에요? 뭔 뇌물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도 법률을 공부를 하고 법률 일을 최고예요, 하지만 진짜. 그래 갖다 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 공동체래. 아니 독립해서 가족을 이뤄서 같이 살고 따로 살고 있는데 경제 공동체래요. 네. 이런 논리가 그렇게 따지면요 자녀와 부모 간의 뭐 금전거래 이거 다 경제 공동체로 묶여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를 들면 그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경제 공동체로 그럼 다 처벌해야겠네. 네. 진짜 무슨 논리가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요 대체. 야, 벌써 화가 좀 나셨는데. 화가 나네요 진짜. 혹시 또 재밌게 보신 기사나 방송 같은 게 있을까요? 재밌게 본 거 박지훈 변호사 나온 건 재밌더라고. 제가 방송 중에. 알겠습니다. 자, 없어. 예, 뭐 재밌어요. 지금 요즘 좀 화가 TV 나셔가지고. 보고 그러면 화만 나지, 화가 화만. 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강선영 의원 그분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군인 출신이죠. 아, 나 네. 진짜 황당무계하더라고. 예. 이재명 대표 그 뭐 책을 어쩌고 레닌 저쩌고 뭐 하네. 얘기도 진짜 했었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듣고 네. 있으면 뭐 레닌이 뭔지를 제대로 아시고 얘기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청문회 과정이었죠. 네, 뭐 그런 거기서 얘기 나왔던 있었죠. 얘기. 네. 강선영 비례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인, 네, 여성 군인 출신이에요. 뭐 장군 뭐 이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국정 브리핑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9일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요거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어떻게 보긴요. 난 다 이거 한숨을 이렇게 자꾸 푸시네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국정 브리핑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어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딴 나라에서 온 줄 알았어요. 저분은 네. 지금 뒤에 얼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분이 진짜 한국에서 사시는 분이 맞나? 아무 그게 없대 문제가. 응급실 잘 돌아간대. 네. 잘 돌아가요 지금? 응급실이? 뺑뺑이 돌고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났었는데. 의사들을 뭐 이대 목동병원의 그 남궁 그분 의사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네. 아니 거기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그만둬가지고 2명이서 돈단 자라면 계속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자기 막 디스크가 온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실제 그분의 말에 따르면 전체 100% 그러니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 네. 30%밖에 못 한다잖아요. 70%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고 전화 못 받고. 네. 문만 열려 있으면 되냐고. 응급실 불만 켜 있으면 그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가봤대도 가보래. 기자들한테 더 웃긴 건 한번 가보세요. 잘 돌아가고 있어. 뭘 잘 돌아가요? 현장에서는 죽겠다는데 지금. 거기 가서 한 30분만 있어도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죠.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와보라고. 한 번이라도 와보라고. 실제로 대통령의 공식 일정 지난 4월 이후에 병원이나 의료기관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갔다는 거잖아. 몰래. 예. 근데 그 기록이 있냐고 그러면 공개를 하세요. 가봤다고 하던데. 안 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대체? 경제 얘기도 뭐 너무 좋아졌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지금 아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100만 명 정도가 문을 닫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리고 뭐 돈 대출 받은 거 갚는데도 지금 그 가계 대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최상명 그 특검법 네. 특검법 관련해서 수사 잘 됐대요. 잘 됐습니까? 의문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 네. 청문회 뭐 띄엄띄엄 봤는데 조금씩 봤대 보니 그때 보니까 다 소명이 됐대. 뭔 소명이 됐는데요? 보안이라고 얘기 안 하죠. 뭐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선서도 안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네. 나중에 선서했지. 질문하면 이거 보안사니까 말 못합니다. 대체 뭐가 밝혀졌다는 거죠? 대체? 국정 브리핑 점수 줄 수 있습니까? 빵점. 예? 빵점이라고요. 1점도 점수 줄 수 없어요. 1점도 안 돼요. 진짜 난 야박하시네. 해도 너무해요. 진짜. 그래도 어떻게 시간 이랬어요? 내서 나와서 했는데 무슨 시간 내서 나와세요? 알겠습니다. 요 브리핑 중에 좀 예. 미디어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요. 야, MBC가 당일 저도 MBC 좀 보려고 했었는데 예. MBC가 생중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이제 풀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풀단이 뭔지는 아시죠? 네. 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방송사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송사끼리 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사 있으면 돌아가면서 해요. 이번에 KBS가 했으면 다음번에는 MBC, 그 다음은 SBS 이렇게. 네. 그럼 그 한 방송사에서 촬영하고 생중계하는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걸 풀단이라고 하는데 풀단에서 징계를 먹었어요. MBC가. 그러니까 기자단이 있는데 그 풀단 기자단에서 징계를 먹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난달 SBS의 국민의힘 대표 경선 토론회 영상을 네. 원래 이게 SBS에서 하는 거다라고 출처를 표기하는데 출처를 표기 안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풀단에서 이게 징계를 먹었어요. 네. 그러면서 방송을 그러니까 풀단에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당분간. 그 풀단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 영상을 받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단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MBC에서 뭐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국정 브리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촬영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대통령실과 기자단에서 예. 거부를 했어요. 안 된다. 징계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MBC는 가능한 한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민들을 위해 시청자를 위해서 방송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풀단에서 거부하고 대통령실도 직접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가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 갈 수 있었지만 영상 앞에 그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저는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풀단 이것도 참 그런 게 뭘 쟤들이 뭔데 자기들이 징계하고 그렇죠. 그 난리를 그러니까 칩니까? 기자단이라고 하는 게 예. 우리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어요. 기자단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좀 부정부패가 많은 예전에는요. 네. 그 독재 시대에는 기자단이 촌지받고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결탁을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부랑 옛날에 집권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옛날에 독재 시대, 옛날에, 군부 독재 예. 시대에는요. 기자단 간사하고 홍보 팀장이든 홍보 부장이든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탁을 해가지고 돈 주고 우리 좋은 거 써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같이 써주는 거야. 비리 보도 안 해주고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 기자단이 존재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기자단과 그 기자단 안에 들어온 것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요. 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언론사가 뭐예요 이게 새로 정치 세력도 아니고. 들어오려면 기자단에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해. 이거 받아줄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기득권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징계를 해. 지들이 뭔데요? 이걸 그래서 MBC가 좀 잘하니까 부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자기들은 있지. 이른바 랩동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아이고. 예전부터 기자단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언론 학계에서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거 해체하려다가 엄청난 그렇죠. 난리 후폭풍을 났었죠.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체를 못했는데 저는 해체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언론사든 국민의 얼굴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냐고요. 이건 기득권이 돼요. 맞습니다. 기득권이 되면 그 권력, 즉 부처마다 다 있거든요. 그 부처와 결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존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기자단을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중계가 안 됐는데 이 상황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MBC가 이 중요한 것을 중계를 안 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에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처구니가 이건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죠. 아니 내가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못하겠다니까요. 모르는 겁니까? 알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니 알면서 이러는 괴롭히려고. 스스로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다는데요? 뭘 포기해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풀단에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예. 대통령실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개별적으로 대통령실과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도 안 된다 그랬대요.
아니 가려고 하는 사람 못 오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럼 이걸 징계를 하려면 대통령실을 징계를 해야지 왜 MBC한테 문제를 삼는데요? 그러니까 MBC가 안 하려고 MBC가 그랬어요? 뭘 할 때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징계 매기려고 그럼 또. 웃기잖아요.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싫은 거야 그냥. 공영방송이지만 그러니까 싫다. 공영방송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나머지는 말 비판하니까. 잘 들으니까 좋은 응.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자, 지금 뭐 MBC 얘기 좀 더 해보면 방통위가 지금 그 집행정지 냈던 거 MBC는 MBC 측이 이겼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먹는 게 맞죠. 자, KBS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요거는 그 담당자들이 그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들이 누구냐면 네. 실제 이제 여권에 추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방통위 자체에서 재판부 저 지금 부위원장 저분이 있잖아요. 김태규. 김태규. 방통위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KBS 이사는 어젠가 임기를 시작했어요. 네. 이게 MBC의 박문진 이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KBS 이사들도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면 같이 했거든. 네. 심사를. 네. MBC, KBS 같이 했어요 그때. 그러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재판부를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 MBC 박문진 이사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그 재판부가 맡게 되나 봐요. 네, 그대로 하고. 그 똑같은 사건이니까 사안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게 그 맞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당연하죠. 근데 그걸 당연하죠. 기피 신청을 네. 한 거야. 아, 또 질 것 같으니까. 왜? 자기들이 볼 때 박문진 이사도 이렇게 결정 내렸으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재판부는 같은 결정을 내려야죠. 아니 재판부가 사안이 똑같은데 다른 결정을 내리면 그 재판부 신뢰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거 바꿔주세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저는 처음 보거든요. 기피 신청되는 거. 소송에서 네. 이거는 정부가 지금 기피 신청을 지금 그런 하는 거죠. 모양새입니다. 네. 정부가 지금 원고측이죠. 법관을 기피 신청한다. 이런 것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네. 또 실제로 만약에 기피를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행정법원에서 내렸던 결정에 의해서 MBC 결정이나 KBS 결정이나 이유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결과는 똑같을 건데. 당연히 그렇죠. 자, 이게 사실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합의제인데 네. 두 명이 계속 이렇게 의견하는 거 다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국회 추천 공직자 자격 특별심사위원회 방통위 상임위원 이거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민주당이 됐죠. 이 새로운 좀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봐도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MBC가 민주당이 공고를 내서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모집 공고를 네. 해요. 그러면 이제 지원한 사람들 대상으로 면접해서 2명을 선정할 텐데 언제쯤 이제 MBC네 민주당 계획은 9월 마지막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한 명이 좀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도 아마 함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3명을 국회 추천 몫이 3명이거든요. 그 3명을 한꺼번에 9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거냐 그건 의문이에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상태잖아요. 네. 이제 헌재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3명을 같이 임명하면 2대2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탄핵이 인용이 돼서 뭐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사람 임명하고 네. 만약에 그게 이제 기각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쯤 임명하지 않을까. 그래야 3대2 구도가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임무가 정지되고 정지됐죠. 뽑아봤자 2대2면 결정을 못 못 내려요, 아무것도. 다수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명 안 할 안 것이다.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네. 만약에 탄핵이 되면 새로운 사람도 임명하면 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아니면 기각이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 3대2 구조가 될 때 아마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저기 법원 결정이 좀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 때문에 지금 뭐 다 꼬인 거예요. 그렇죠. 빵이란다. 법카 뭐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빵. 국민들의 어떤 시선 그냥 무시하고 겨우겨우 임명하고 하루 만에 뭘 하고 했는데 결국은 탄핵은 탄핵대로 되고 법원 결과는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났고 MBC는 뭐 어떻게 말 안 듣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방통위원으로 네. 교수님
제가요? 거론이 좀 돼요. 저는 뭐 생각이 없습니다. 아,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은 있죠. 1%, 2%. 고민 중인데 아, 고민하고 계시네. 안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네요. 고민 중이긴 한데 네. 아직 지원이 이제 금요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틀 정도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내일. 근데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아. 세금 낸 거 이거 다 서류 떼야 되고. 자,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교수님 생각할 저는- 때는 방통위원 되면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물론 잘 투쟁적으로 잘 싸우는 사람 필요하죠. 근데 네.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대2 구조예요. 항상 3대2가 3대2 되겠죠. 구조죠. 그러면 논리적인 부분이 탄탄한 분이 가야 돼. 그러니까 방송 정책이나 통신 정책 또 방송 제도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분이 가야 네.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만약 이진숙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진숙이나 김태규 두 사람 태도를 보세요. 안한 무인이잖아요. 네, 네. 사람은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막 예. 마음대로 해요. 예.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근데 거기 가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제가 볼 때 막 목소리만 커지고 끝나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두 사람 다 방송 정책이나 방송이나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태규 그분은 방송의 문외한이에요. 그분이 검찰에 있다 오신 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보다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검찰인가 예, 뭐 예. 아무튼 저 봐요. 저 법조인 저. 출신이잖아요. 저 두 사람이 법조인이든 아니든 간에 방송을 해보지도 방송을 않으셨고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세요. 그다음에 예. 이진숙 저분도 물론 방송국에 근무를 했지만 제도나 아니면 네. 뭐 이 정책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방송 정책의 오래된 역사는 이 통신 정책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분이 들어가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잘 싸우는 거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무리 소리 지르고 싸운다 하들 표결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3대2 구조니까 어떤 네. 상황이든. 그래서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어떤 준비된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댓글에 박명자님은 최진봉님 꼭 가세요. 아이. 또 대자화님도 방통위원 되시면 좋겠어요. 방송해야죠. 예, 아무튼. 그렇게 방송해야죠. 방송. 방통 방송. 통신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좀 눈에 띄는 게 가짜 뉴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전쟁을 선포하면서 TF도 구성하고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정책 토론회도 계속 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특정 단체, 특정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 왜냐하면 내용은? 미디어 오늘에서 분석을 했어요. 예. 미디어 오늘에서 분석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게 보니까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국회의원 정책 세미나가 열린 걸 분석을 했대요. 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주로. 이게 제목이 뭐니까 괴담, 뉴스, 방송, 신문, 언론, 저널리즘 이게 키워드로 네. 검색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간 세미나를 분석해 총 79건이 나왔대요. 그 중에 3명 이상 참여한 인물의 경우 국민의힘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거나 저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잖아요. 네. 2회 이상 참여한 인물을 보니까 이인철 KBS 이사, 이거 여권 추천 이사죠. 황근 KBS 이사, 이거 여권 추천 네. 이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 이사. 윤길용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분도 마찬가지. 최초로 이분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논란이 많으면 이분이 지금 시청자 미디어전 이사장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백 YTN 사장 예, 이런 YTN.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나와서 얘기하고 이러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뻔한 겁니다. 그분들이 있던 단체들이 보수 성향 맞아요. 시민단체들인데 보니까 공언련, 공언련. 자유언론국민연합, 예. 세미래포럼 세미래포럼 등등 이름이 있는데 맞아요. 어떤 단체들입니까? 이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예.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이고요. 생긴지도 공원령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로 전인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제가 정확히 지금 만들어진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사실 민원연이나 이런 언론 단체들은 그래도 시민사회 운동으로 오랫동안 했거든요. 몇십 년 동안 하고 심지어는 뭐 변희재 같은 분도 거기 뭐 회원이에요. 민원연에. 예. 근데 이제 이런 공연연 자유언론 국민연합 세미나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권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지금까지 활동만 보면 아하.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발제하는 내용이라든지 발표하는 공매는 거기에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MBC에 출연한 사람들 출연자 쭉 속아놓고 색깔 막 칠해가지고 한 거. 네, 기억납니다. 네, 그것도 여기서 한 공원연에서 저랑 뭐 박지훈 다 예, 이렇게 저도 뭐 파란색 뭐 이런 거 딱 YTN 써놨잖아요. 예. 할 때 그거 문제가 했던 데가 이 있었죠. 예. 공원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론 단체들이
국민의힘 주최 세미나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단체들로 매달 번갈아 가면서 이게 4개 단체 지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거의 매달 번갈아 가면서 국민의힘 세미나에 공동 주최를 하거나 공동 주관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걔를 같이 하는 그런 언론 정책, 언론관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빈도도 그렇지만 주제가 조금 놀랍습니다. 좀 노골적이다. 네. 뭐 가짜뉴스 이런 얘기들이 되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네. 않아요. 뭐가 가짜뉴스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도 네. 언론 학자들도 각각 개념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저도 저 나름대로 개념을 갖고 있고. 근데 이 가짜 뉴스하고 또 다른 키워드가 공영방송이에요. 두 개를 아하. 합쳐보세요. 공영방송 가짜 뉴스잖아. 그러니까 지금 언론 MBC 탄압 때려잡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에 대한 공격, MBC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로 키워드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총 18건 중에 9건이 공영방송을 다뤘는데 그게 대부분 다 MBC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좌편향 방송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비정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네. 포함되어 있으니까 MBC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뭐 사실 놀랍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에 또 그렇게 반복되는 인사들의 주제 이런 것도 심상치 않은데 예. 이게 좀 놀라운 게 이 예. 단체들이 같은 장소에 주소지를 둔 단체들이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 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런 데서 단체를 만드는 거지 그냥 예. 등록만 하기 위해서. 예. 예를 들면 뭐 박지훈 변호사가 일하는 사무소에서 여러 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주소 똑같이 해서. 예.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세미래 포럼 아까 얘기했던 네. 중심 그룹과 공언연 네. 중심 그룹인데 세미래 포럼은 가짜뉴스 뿌리 뽑기 범국민운동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런 단체들이 등록 주소지가 모두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등록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건 한 단체에서 여러 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네, 등록만 그러네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주소 보니까 종로구 인사 5길 42번지 종로 빌딩 3층으로 주소를 같이 갖고 있대요. 같은 주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또 하나의 행사에도 주최 주관 후원 역할을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여러 단체가 활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의 단체다. 그리고 여기 출신들이 최근에요. 네. 중요 보직에도 가고 이래요. 예, 지금 그분들이에요. 이진수, 네. 김백 YTN 사장, 예. 최초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예. 이 사람들이 이 공원련 출신이라면서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원연 출신들이 주요 직책, 뭐 이진수, 김백, 최초로 이분들도 주요 직책에 네. 갖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그 박지훈 변호사도 잘렸지만 이렇게 아, 방송국에 예. 그 프로그램을 잘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여기 출신이거나 여기 소속인 사람도 많아요. 방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방송 아, 진행. 진행하는 사람들. 분들 중에도요. 오. 여기서 추천받거나 이쪽에서 연관돼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 아, 이것도 조사해 봐야 돼. 네네네. 거기 들어간 분들 예.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공원련이나 이런 데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부 요직도 차지하고 그렇죠. 우리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또 방송도 자기들 진행해. 진행을 또 맞아요.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런 많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네요. 여기 똑같은 주소에서 음, 이런 주제 계속해서 여론 형성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자기들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카르텔.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카르텔. 네. 그러니까 공원연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치 자리 나눠 먹기도 하고요. 네. 제가 볼 때. 그다음에 방송국의 진행자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연관되거나 여기서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간 경우도 많고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논란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도 최초로 이사장을 여기서 선방위원으로 추천을 했어요. 공원연에서. 아. 그러니까 추천 단위가 있어요, 다. 예. 선방위원마다 어디서 추천했냐 나오는데 최초로 지금 이 사람이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이에요. 네. 이분이 예전에는 또 코바코에 지원도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는 안 됐지만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재보궐선거 선거에 김대희라는 사람, 이분이 공원연 대표인데 이 사람을 네. 또 추천했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 나눠 먹기 하고 그다음에 방송국 진행자들도 공원연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면 공원연이 추천한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뭐 언론사에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현재 공연련이 좋은데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저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공원연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대선 네.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만들어진 이유가
이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권 챙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든다는 예. 거네요. 뭐 사실관계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리고 나서 공원연 출신이나 공원연을 추천한 사람들이 여러 이제 방송 관련된 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또 역할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공원연이라고 하는 이 시민사회단체 소위 이제 자기들은 언론 시민사회단체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보수 성향 또 윤석열 정권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자리. 아니 저는 뭐 궤를 같이 하고 생각 같이 해서 그런 행동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 잘못되게 그리고 법에 반하게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저런 사람들 책임져야죠. 다.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 이럴 수 있지만 이런 네. 문제가 만약에 논란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되면 벌 받아야 돼요. 그때는 다 처벌받아요. 제 좋다고 위헌하고 다 해보세요. 나중에 잘못했다면 벌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잘못했다면 벌을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직접 발의를 좀 했어요. 조금 내용을 정리하면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 비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했다. 요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네. 그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제 세 번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제3자 그 추천 특검은 받을 수 있다. 네. 또 발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거부권이 또 행사됐을 때 재의결 상태에서 한동훈의 선택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제 드러날 때다. 예, 왜냐하면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 임기 3년 정도 남아있는 대통령의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 내공이나 정치적 실력이나 뭐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자, 보여집니다. 뭐 일단 평가도 좀 해주시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용, 시험용의 법안 발의다 이렇게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변협 4인 추천, 네. 그다음에 야당 2인 추천, 그다음에 대통령 지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협 추천을 빼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걸 했다가 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나오면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마치 이제 변협 추천을 염두에 안 둔 것처럼 얘기해서 그럼 뭐 대법원 추천하는 걸 하겠다. 4명 중에 4명 추천하면 야당에서 2명 이렇게 선별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비토권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대법원장이 잘못된 사람 추천했을 경우에 네. 이제 다시 한번 뭐 다시 추천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는 방법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당장 처음에 의결을 할 때는 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내 우호 세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재의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네. 부분인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장 등이라 그랬지 어쨌든 대법원 추천을 했고 본인도 지금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 본인도 뭐 추천을 뭐 고민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라고 변명할 방법이 없어서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응을 보니까 뭐 그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데 달라진 게 있죠. 추천 네.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쨌든 행보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마 친윤 의원들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거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주장하지 않을까요? 제보 공작 요것도 좀 포함시키자 얘기했는데 제보 공작 그거 뺐거든요. 요건 안 된다. 이거 반대합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협상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협상으로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 협상 국면에 가서 네. 국회 내에서 여야의 그 대표든 원내대표든 또는 뭐 법사위의 뭐 위원장이든 간사든 간에 네. 협상 대표를 내서 협상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협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죠. 네. 기존의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법안을 제출해 있고, 그래서 이 당내의 그 흐름을 지금 각 친윤과 친한계가 네. 각각 기선제압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법안 관련된 당론을 채택하게 된다면 네. 그건 결국 의원총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의총 가서 예. 다수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런데 의원총회 분포로 보면 네. 당초 전당대회 때 친한계로 분리됐던 의원들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17명 정도였는데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는 그 숫자도 안 된다고 하는 10명 안팎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결국은 협상용으로 뒤에서 발목을 잡아주고 난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까지는 어렵다라는 그 협상용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당내에서 그 한동훈 대표에게 네. 압박을 가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상황은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특검법에 대해서 아예 제3자 추천이든 아니든 간에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재의결로 가봐야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까지 가면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네.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법 추진 의지 있느냐 그거 좀 직접 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친한계 장동혁 또 친윤계로 보이는 추경호 원내대표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한동훈 대표라든지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회담 뒷얘기로 보면 한동훈 대표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40분 정도 이재명 대표랑 얘기할 때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네. 거잖아요. 주변에 나온 얘기도 그렇고.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 발휘가 중요하다. 그렇죠. 의총으로 끌고 가서는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다고 봐요.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유투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소신껏 투표하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제보 공작이라든지 뭐든지 다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뭐 소소한 이런저런 것들은 다 이제 핑계로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정치력 결국은 이제 의원들은 얼마나 본인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전당대회 때는 그나마 이제 줄을 섰는데 지금 당장 뭐 총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때 공천 받을 사람도 없고 임기도 내년 9월까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카드가 별로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말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의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득하고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은 온갖 자리와 온갖 권한을 줄 수 있어요. 네. 특히 지금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원외 인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당연히 앞으로 4년 보장이 되는데 원외 인사들은 뭐 당장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 준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할 거냐 이 문제 본인도 원해고 그럼 제가 보기에 이거를 그냥 최대의 방법은 자유투표. 네. 그리고 제2를 갔을 때 자유투표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표결 가면 한번 보자. 9월 달에 표결 가고 또 대통령 제2요구 행사하면 뭐 9월, 10월 달에 다시 재표결 어떻게 예상합니까? 10월 16일이 재보궐선거입니다. 아유, 딱 그때 같은 예, 시점이 또 지금 겹치네요. 현재 강화군수, 영광군수, 곡성군수, 곡성, 금정, 부산 금정구청장 네. 이 네 군데의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교육감 교육감실 선거. 선거 예. 있죠. 그래서 이제 좀 판이 커진 선거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이미 그 책임 회피 비슷하게 지금 시도당에 공천권을 넘겼어요. 네. 그래서 중앙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뭐 이렇게 넘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 MB 정권 때 박근혜 대표가 살아남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선거 때마다 이겼어요. 그렇죠. 선거의 여왕이었다 여왕이었기 소리 때문에 다 이겼어요. 예. 예. 여당 내에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기 공간이 있었거든요. 한동훈 리더십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대표를 해서 선거를 치르면 이긴다. 이 등식을 만들어줘야 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따르게 될 텐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네. 호남의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현재 원래 강세로 보인 강화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든지. 승리로 뭔가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이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10월 16일 직전에 그렇게 될것 본회의에 같아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시기상은 딱 그래 시기상으로. 보여요. 예. 그럼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한동훈의 그 초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원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럼 정치 활동을 실제로 해본 게 이번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당대표 하는 건데 얼마나 내공이 있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약간 의문이 예. 있다. 이게 쉽지 않을 그럼 물론 것이다.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예. 보궐선거 한마디 하면 네. 사실은 뭐 지금 2대2 구도기 때문에 뭐 강화는 민주당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원래 어려운데 그렇죠. 강화문진 금정도 뭐 지난번 18년에 한 번 이긴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쉽지 거의 이긴 적이 않죠.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 서울 교육감 선거는 근데 당에서 공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당에서 개입하면 안 그렇죠. 되죠. 개입하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어찌 보면은 예. 이제 단일화. 진보 진영이냐, 뭐 보수 그렇죠. 진영이냐. 단일화 여부가 문제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정치력의 문제예요. 네. 법적으로는 당연히 개입은 안 되지만 뭐 사회 인사를 통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일화하는 데 이기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 정치력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야 간의 수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 정치력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네.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본인이 설득하고 의원들을 만나야지 아. 자꾸 뭐 연기 피우듯이 이래서 안 되고 그냥 근데 만약에 갔다가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는데 다 이 여당은 다 반대한 걸로 나왔고 네. 이 특검법 제2요구했는데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도 안 되는 거고 해가지고 간철 못해도 문제 되는 거고. 그렇지. 너무 입장이 곤란하네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다시 이걸 추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대표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흔들리겠죠. 많아요. 예. 예. 거의 왜냐면 뭐 임기도 얼마 내년 9월까지인데. 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뒤로 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자리 왜 물러나야죠. 내년 9월이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원래 내년 9월 아니에요? 아니,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야 대선 되잖아요. 때문에. 대선 때문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나간다고 했을 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대선 후보가 되는 거지. 예? 정치는 모른다. 제가 보기에 보궐선거도 있고. 1차 관문이 10월 16일 보궐선거죠. 결과고 네. 그 이후에 내년 4월 선거도 있어요. 내년 4월 선거도 있죠. 예. 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표로 지휘를 했을 때 이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어렵죠. 할 수 있는 것도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등등의 아마 당 대표라면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고 여러 가지 선거에서 두두두둑 떨어지면 못 있을 거다. 더군다나 그 대통령 임기가 아직 너무 절반도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이 엄청 세잖아요. 네. 특히 예산. 의원들이요. 여당 의원의 그 가장 그 인센티브가 뭐겠어요? 프리미엄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정부 여당은 예산을 많이 지역구에 끌어가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야당 의원이야. 얼굴 내놓고 싸우고 이게 야당 의원이 하는 일이라면 정부 여당은 내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밑보인 여당 의원 예산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엔 내년 4월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하면 꿀팁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매일 있을 보궐선거. 원내대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오고 싶었어요. 그 사이에서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상무 특검법 이제 야당이 발의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말씀에 따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최근에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와 자꾸 근거도 없이 민주당이 계엄 얘기하냐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 기시감이 있어요. 네. 17년 2월에 추미애 대표 때 제가 이제 상급 부대변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이 계엄 뭐 준비하고 있다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엄청나게 보수당 난리 반발이 났었어요. 난리 났을 때 예, 예. 그때 똑같았어요. 근거가 있냐. 근데 그때도 당내에 사실은 뭐 구체적인 뭐 나중에 드러났지만 계엄 문건 같은 그런 문건이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 군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안 하던 훈련도 하고 네. 원래 계엄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송국도 장악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방송 주변에 갑자기 안 하던 훈련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왔더라고요. MBC에. 네, 그런데 있어서 네. 이거 좀 이상하대?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의심 가는 거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네. 맞서 싸워야 된다. 막 이러니까 뭔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계엄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다. 네. 나치 스탈린. 예. 예를 들어서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면 예. 그런 사실 절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 편안하게 얘기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허. 상대방이 우리가 뭐 어떤 의혹 제기를 할 때 불끈하면 발끈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끈하면 오히려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오히려 이렇게 막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얘기하는 거 보고 이분들이 뭐가 있나 보다. 이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러니까 네.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야당이야 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야당 대표가 아하. 대표 회담의 그 모두 발언으로 거기서 나왔던 얘기죠. 모두 발언으로 전 국민이 완전히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언이 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겠죠. 네, 네. 괴담으로 또는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로 떠돌아다니긴 했어요. 했던 거고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국면에서 그 계엄 뭐 기획 뭐 이런 계엄 시도 문건도 있었죠. 뭐 그런 네. 문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이 대단히 낮고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른바 친위 구테타, 예? 네. 지금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잖아요. 중앙고 출신이 간다고 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놔두는 건데 충분히 저는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야당 대표가 거의 공식화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했던 게 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월 달에 선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재판. 혹시나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아니 법원 판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려봤는데 뭐 그다음에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가는 것도 의례적이지만 네. 지금 중앙고 출신 장성이 4명밖에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400명 중에. 네. 근데
기무사령관, 아주 지금 중요 자리입니다.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도 있지만 방청사령관이 예전에 전두환이 그 할 때 예. 계엄령 할 때 이제 맡았던 역할이잖아요. 기무 보안사령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777 부대라고 알려진 37 부대도 네. 굉장히 중요한 국방부 직후할 방첩 부대예요. 감청하고 저도 사실은 뭐 공군 정부장이기 때문에 잘 네.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감청하는 부대예요, 소위 그렇죠. 말하는. 감청 근데 부대죠. 그런 부대,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2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그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서 특전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을 불렀냐 이 대답했을 때도 그런 적 없다. 네. 그럼 왜 내가 왜 부르냐? 아직 장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 거짓 선동이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특전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지? 뭐 이렇게 궁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이라는 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뭐 반국가 세력 선동하고 압력하고 있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계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계엄 해제는 당연히 국회를 소집하면 과반이 야당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 문건에도 보면 소집을 못 하겠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체포해버린다. 그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 사실은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막 뭐 괴벨스식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걱정 없다. 우리 군은 어쨌든 국방의 힘을 충실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뭐 거짓 선동. 사실은 그렇게 똑같으면 그럼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뭐 압력하고 있다든지 뭐 증거가 있어요? 없죠. 증거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떤 자체가 사람이 증거 있어요? 얘기예요. 아직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증거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직무유기죠.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상대를 네. 악마화시키는 이 사실 정치라는 게 예. 그 협상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여야의 내전 상태예요. 네. 내전이다 상- 이거는. 예, 거의 네. 내전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의무나 이런 그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싸움만 하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운영의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야당이야.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국정 운영 잘하면 야당의 비판이 발목 잡기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야당의 비판이 합리적인 걸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는 최고의 책임자, 마지막 책임자. 그럼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네. 심지어 개원식도 안 나오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처음 봤는데요. 예. 진짜로. 아니 이거는 대통령 의무를 방기한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피켓을 들고 뭐 야유를 하더라도 아니 거기 와야죠. 와야 국민의 된다.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야가 자꾸 반목하고 갈등이 있으면 결국 책임은 집권 여당 대통령의 책임 그렇죠. 아닌가요? 무한 모든 책임이죠, 무한 책임.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원식도 얘기했지만 개원식에도 왜 안 나온 게 한동훈 대표랑 조국 대표 보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야? 그 이런 얘기들이 차단인가 나오잖아요.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근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이재명, 조국, 한동훈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본인 싫어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싫은 자리도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뭐 피켓 시위한다? 욕먹을 까고 해야죠. 네. 언제 좋은 얘기만 들어요? 예.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사실은 개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했어도 개원식 갔잖아요. 다 왔었죠. 그렇죠. 아,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가면 국회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자체도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자기 편을 한 매로 더 끌어들이는 거고 그러니까요. 비난을 해도 또 싫은 자리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온갖 뭐 핑계 대는데 결국은 국회를 적으로 돌리면 네. 본인도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좀 눈에 띄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지금 검찰 수사 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공정한 수사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총장님. 왜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수사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뭐 압수수색하고 네. 그다음에 피의자로 적시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네.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이 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그 전직 대통령을 좀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정권 교체되면 전 정권 전부 탈탈 털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이 악순환돼서 네. 서로 간에 그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지 못하는 그 불행한 국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여야를 떠나서 좀 통 크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너무 억지 수사 같아요. 이게 뇌물죄가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억지 수사 억지 같고 수사다? 그다음에 그 이상직 의원의 임명 과정이 중진공 이사장, 예. 임명 과정이 대단히 저는 일반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자리로 대가성을 뭐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네. 그걸 마치 그게 무슨 뭐 피의자인 걸로 적시해서 사회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웃으셨어요. 예. 예? 저도 그게 좀 신기해서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는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대로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고, 피의자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고 입건이 돼 있고 나중에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했었다. 혐의가 확실하다고 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영장에 기재했다는 거는 나중에 기소될 수 있다는 소환도 가능성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상직원이 예를 들어서 중진공 사장, 아유 좋은 자리입니다, 가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던 분이고, 아니 그 자리를 내가 굳이 뭐 가야 돼?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뭐 의원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핵심적인 게 지금 그러니까 중앙지검 하던 분이 전주지검 가고 가면서 이제 수사가 확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정권 수사라는 게 지금 한 2년 반 지나서 3년 차 가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느냐? 하필이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명품백 수사, 뭐 주가 조사 안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결국은 직접 뇌물죄라는 거잖아요. 네.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뭔가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청탁이 있는 건 아마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못하죠. 2~3년 동안. 그래, 청탁 내가 자리 가면 취업시켜줄게.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경제 공동체를 끌어들인 건데. 예.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이혼은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보면 놀던 분이 아니에요. 회사 다녔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긴 했지만 딸은 다녔잖아요. 딸은 물론 이제 결혼한 딸에 대해서도 생활비 같은 거 보태줄 수 있죠. 네. 우리가 뭐 의례적으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매달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먹고 살려줬느냐 뭐 이렇게 갔는데 대신 취업시켜줬다. 뭐 이렇게 대하는 거라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 아들도 보면 생계 다로 하니까 50억 50억도 받아도 무죄 받았잖아요. 경제공동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50억도 따지면은 무죄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야말로 경제공동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 디올백 받았어도 경제공동체에 경자도 안 꺼내잖아요. 그냥 이거는 별개다. 부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없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여러모로 있습니다. 보더라도 사실은 저도 법률을 하고 하지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저렇게 엮고 싶나 이런 생각도 들고 김건희 여사 사건하고 다 그냥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잖아요. 그거 다 받는 거 명품백 받는 건 받아도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큰일 났다 뇌물죄라고 지금 취직시켜준 게 월급 받아간 게 거의 지금 그 국정운영 지지도의 마지노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초반대인데 이게 갤럽 조사 지금 예. 그런 것 같아요. 20%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거의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를 지키기 위한 아, 그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네. 하나의 그 근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정치는요. 네. 본인이 잘해서 그걸 지키려고 해야지 자꾸 남을 비난하고 남을 악마화해서 저 사람들을 막으려니까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30% 박근혜 대통령의 30%도 결국은 5%로 무너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극렬하게 지지하는 자기 편 20%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소구하는 메시지와 거기에 소구하는 전략을 자꾸 쓰는 건데 그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거예요. 네. 고립무원이 스스로 돼가는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들도 앞에서 예하고 뒤에 돌아서면 안 합니다, 일을. 그러니까요. 왜? 정권 바뀌어서 나중에 본인 수사받고 처벌받아요. 지금 그럴 보이잖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유, 일을 할 그렇죠. 수가 없는 할 수가 상태예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장관, 차관 추천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노를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네. 왜? 이 정권에 몸담기 싫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이진숙,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아하. 이렇게 형국을 계속 착착으로 가는 거네요.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예요. 국민들 봤을 때 보통의 국민들이 봤을 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설득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뭐 심우정 후보자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심우정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뭐 지금 30% 정도만 제출하고 거의 내지를 않았다. 근데 이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까요? 또 채택이 또 안 돼도 또 임명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뭐 보십니까? 김문수 장관도 임명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임명을 네. 당연히 할 텐데 이게 결국은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데 사실은 지금 그냥 이 심우정 후보 아시겠지만 뭐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고 네. 본인은 뭐 사단 아니라 그러지만 아니라 그러죠. 예. 근데 사실 언론에 그동안 다 나오잖아요. 언론에 뭐 사단이라고 쫙 나오는데 그럼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잖아요. 예, 평소에 사단이라고 할 때는 그냥 있다가 그렇죠. 청문회 나오면 아닙니다.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는데 그냥 뭐 관리형으로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는 아시겠지만 뭐 특수통은 아니고 기획통이라 그러면 그냥 관리형이거든요. 말 잘 들을 사람으로 임명한 걸로 보면 본인이 지금 여러 문제되는 데서는 자료를 안 내면 앞으로 뭐 수사할 때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벌써부터 보면 제가 보기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수사는 뭐 정당한 절차라 소환이 아니라 이제 출장 조사에 대해서도 그냥 뭐 수사팀이 알아서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전에 아마 총장하고 크게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혹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 김진우 씨인가요? 거기랑 좀 잘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휘문고등학교 그러는데요. 동창이다. 네, 뭔데 그런 얘기. 그 얘기는 좀 그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많이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증명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같은 동창이긴 하더라도 네. 뭐 몇백 명씩 되는 상황에서 동창이라 봐야 친한 관계냐 이게 증명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방금 얘기한 대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부활되면서 검찰은 대통령 직할 체제로 들어갔다. 네. 그래서 총장이 누가 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누가 되든지 간에 민정수석실에서 직할로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채널 곧 구독자가 50만 명이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50만 명이 되니까요. 자, 저희가 50만 달성을 해서 구독자 손편지 이벤트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 또 시청평, 시국엔 토로, 또 저 박지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등 다 괜찮으니까 옛날 라디오 DJ한테 사연 보내기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정성스럽게 편지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라이브 중에 소개도 하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브 중 채팅창이나 커뮤니티 공지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도 방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보는 쇼미더 민심 준비되어 있고요. 김빌성, 신유진 변호사의 이슈 3합도 준비됐습니다. 2부 뉴스인사 프라임입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얘기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목소리가 이렇게 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는데 별로 좋은 일은 없고 자주 가던 맛집도 문을 닫은 집이 있고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실이 좀 많아요. 우리 또 박지훈 변호사는 같이 갔던 맛집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집 우리 중에서도 같이 좀 몸이 문 보면 닫- 알겠지만 문 닫은 집이 있어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명절 때 보면 더 좀 경기가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더 나빠지는 모습 그게 좀 안 좋다. 이상민 PD도 자주 가는 데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용돈을 못 받거든요. 그게 제일 슬픕니다. 나이가 용돈 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어린이가 그게 제일 아니잖아요. 슬픕니다. 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용돈을 못 받습니다. 이상민 예. 크리에이터는 충정로 근처를 자주 가는 거예요. 충정 왜요? 뭐 다스베이드인가? 뭐. 저는 나라에 대한 충정. 요새 다스베이드 나가십니까? 아,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신다고.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 죄진 겁니까? 아니, 전 사이다밖에 모릅니다. 예. 충정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네, 그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서 5분 동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옛날 거죠? 우리 충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자, 네. 국정 지지율 얘기 오늘 좀 네. 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20%대. 뭐 배종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지율이 이 정도 되면 좀 전통적 지지층도 잠깐씩 등을 돌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미 등을 돌렸죠. 아. 왜냐하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23%다. 23. 우리가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거든요. 아. 오죽했으면 소녀시대, 걸 제너레이션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아, 그러니까 10년이 아니, 넘은 노래입니다. 예. 무시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예. 블랙핑크 파야?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그만큼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 2년 8개월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소야대예요. 그러면 이럴 때 믿을 건 뭐다? 믿을 건 지지율밖에 없어요. 없는데. 적어도 지지율을 한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35%의 법칙이라는 건 35에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여기서 10%포인트 더 빠지면 25%는 레임덕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램덕으로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23이면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으로 정립된 게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이제 후반부 말 무렵에 지지율이 이제 25% 내려가면 국정이 좀 마비된다. 마비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임덕의 기준을 25%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8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8개월이 남은 게 아닙니다. 반도 안 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4+1 계획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지율입니다. 그래도 기본이 35라는 거죠. 아이 그렇죠. 그래도 지지율이 좀 돼줘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시하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35%, 네. 리얼미터 기준으로 40%가 넘어야 아. 국정이 됩니다. 국정이 된다. 야, 대통령 말씀 한번 들어보고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왜요? 해봐왔는데 참. 에? 옛날 미역을 왜 갖고 왔습니까? 아니, 그건 상품명이고, 이게 제가 추석을 앞두고, 예.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있고, 예. 또 우리 주부 분들 만나가지고, 정말, 장보는, 어떻게, 그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기름기가 정말 조금 있는 고기가 정말 미역국을 넣었을 때 맛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제가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제가 하기도 했고, 배도 사고, 또 오대쌀도 사고, 예. 정말 그 닭도 사고, 닭이요? 그 송편, 인절미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예. 덕담 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가 아니지 그 저기 잘 명절, 보내십시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예. 잘 보내십시오.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미역을 생각하는 지금 저 미역이 오뚜기입니다. 지지율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될 상황에 이거 좀 아니. 아주 예리하게 또 이거 이거 좀 굉장히- 미역 좀 먹고 미끄러질래요? 아니 이런 참 이거. 예리하게 악담을 할 생각하시네. 때가 아니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 미국의 경우에도 예.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한 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저 깜짝 놀랄 일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을 내려오는데도 결정적인 건 오바마야.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아니, 나와서 오바마가 아직도 지지율이 높아요. 있어요. 역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오바마 오죽했으면 우리가 술 마실 때 오바마 또 그런 아니.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오바하세요 갑자기 또. 알았다 오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중요하죠. 물러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이지만 아직까지 인기가 높으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내려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화해서 이제 내려오시라. 스탑!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80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심지어는 트럼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이 소통의 왕이 끝판왕이야. 오바마랑 같이. 예. 그러니까 레이건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국민들한테 방송에서 MBC TV, ABC TV 뭐 하여튼 CNN Ladies and Gentlemen, American Citizen. 그러면 아니 거기도 MBC가 있습니까? 아니 MBC는 거기 잠깐만요. MBC는 문제가 많지. 아니 비행기 잠깐만요. 때문에 안 되지. 어? 바이든이에요, 날리면이에요. 그건 영어로 해야 되지 않나요? 바이든이에요, 날리면이에요. 잠깐만 전화 왔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그래서 잠깐만. 신짜오. 도이 뭐이. 야야. 베트남. 이로이 작전. 야. 베트남 베트남이에요? 저기 또람 그 베트남 당서기장이. 아니 쌀국수 드시고요. 신짜오. 야야야. 나 고수는 빼. 양지로 차돌. 그래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레이건이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예요. 카터 대통령. 그러니까 지미 카터도 야 이름이 독한데. 역대 미국 지금 정말 영어 교육 이러면 안 돼. 카트가 아니라 카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땅콩 그 재배주로 유명한 조지아주 주지사를 지냈잖아요. 미국에서 네. 조지아주.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지미 카터를 이겨버린 게 레이건이에요. 저는 이만큼 지지율이 중요하다. 오죽했으면 이 소녀시대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만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역대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 좀 비교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 이제 지지율을 보면 최저상하고 좀 비교를 좀 그렇죠.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이 역대 대통령 보면은 그래도 임기가 한 2년 8개월 남았는데 이 정도로 지지율이 내려가는 없죠? 역대 대통령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높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통에 대한 노력은 있었어요. 기억날 거예요. 그때도 보면 여소야대였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표를 향해서 연정을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뒤엎어 버리고 반전시켜서 한미 FTA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합니다.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을 계속해서 그래도 일일비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러니까요. 주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강우병 아시잖아요. 네. 미국 소고기. 그러니까 그때 2008년에 지지율이 완전 그냥 곤두박질 쳐서 19%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기 강화문을 보니까 아침 이슬이 소리가 들려.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아침 이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근데 저기서 뻥이라 그러더래요. 예 아니에요. 긴 밤 지새우고 노래 불렀잖아요. 슬펐습니다. 그 김민기 씨. 작사 작곡가가 또 예. 얼마 전에 타결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그 독도를 갔다 와가지고 점핑을 했어요. 그 지지율이. 독도는 조금 그때 무슨 헬기 소리가 나는 듯한데 좀 들려주시면. 헬기. 내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때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냈냐. 스카이 다이빙. 죄송합니다. 그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그래도 MB 대통령도 그렇죠. 잘했단 말이에요. 2008년에 강우병 사태로 곤두박질 쳤고 이른바 명박산성 불통의 네. 상징이죠. 예. 그런데 2020년에 친서민 중도실용 그때 이걸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냐? 친서민 중도실 바로 홍보수석이었던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부산시장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MB는 적어도 들었다. 그래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반전을 해야 좀 된다? 시도하자. 그래서 2020년경에 지지율이 50%를 돌파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도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노력을 합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임기가 7개월 남았다, 8개월 남았다 그러면 지지율을 어떻게 해볼 손쓸 도리가 방법이 없어요. 없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절반 절반 이상 그렇죠. 남았어요.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됐든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됐든 어쨌거나 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대책은 돌파구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 곤두박질 친 원인 20%로 떨어진 원인 아마 최근의 이슈 중에는 그거 같아요.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히 소통 잘하고 있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의료 응급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했던 인식 이게 지금 결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보통 대통령들은 지지율을 기본적으로는 30%를 깔고 갑니다. 30%. 자, 30%.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경제가 좋으면 40%. 인사를 잘하면 50%. 어허. 소통을 잘하면 60%거든요. 60까지는 갈 수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는 아니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도 네. 임기 중반에 임기 초반은 줘요. 그걸 우리가 허니문 랠리 이렇게 얘기를 했단 허니문 말이에요. 효과. 그러면서 이 YS 같은 경우는 초반에 완전히 강력한 그걸 이 개혁을 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의 책을 학설에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상민 PD 와 있는데 자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자꾸 충정로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하면 되는데 지금 경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뭐 뭔가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예. 인사와 소통이야. 두 가지를 해야 인사가 되는데. 인사에서 지금 뭐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진수, 그래서- 김문수. 그렇지. 1년에 쫙 그냥 지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까지. 위원장인가요? 예. 까지가 계속 그런 상태. 그다음 또 소통이야. 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깜짝 놀라죠. 배종찬 소장은 머리에 모든 여론조사를 다 외우고 있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습니까? 자,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했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예.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를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우리가 또 뉴스 토마토 알겠습니다. 토마토야. 더마이로.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때 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좋다가 66%, 아하. 늘리면 안 된다가 25%, 정부와 의사들 중에서 의료계 중에서 어디 쪽의 책임이 더 크냐? 정부 책임이 더 크다 38%, 네.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 48%. 그러면 여론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바로 이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고집불통, 아하. 불통. 아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잘하면 노련한 소통 있잖아. 이 소통. 이게 중요하다.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지지지지 베이베이.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요새 조용하십니다. 조용한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거겠죠. 의료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지금이라도 전 마라톤 좋아하잖아요. 네. 빨리 뛰어서 맞아요.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요건 봅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보고서 지금 잘 준비됐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거 설정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그 족각을 다투고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피 지금 흘려가면서 뺑뺑이 하고 있어요. 아니 예. 그래서 의원직을 걸고 좀 이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요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저렇게 평가가 짠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그 개그 하나 할게요. 대결 하고 그 가셔야죠. 세상에서 가장 짠 강이 뭔지 아십니까? 짠강, 예, 쓴강, 짠강, 예. 소금강. 요강. 요강? 요강이요. 재밌네요. 예. 길을 막으세요. 아, 그러지 그래서 마세요. 의료 얘기 나왔는데요. 피가 계속 나와야 좋은 게 뭔가 있습니까? 피가 계속 나와 좋다. 고스톱. 고스톱. 예. 재밌네요. 듣지 마세요. PD분이 터졌는데. PD만 웃으시네요. 제가 사실 이런 PD니까 P. 저런 분위기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하는 말인데요. 예. 이 헌병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헌병, 공병. 헌병, 고물장수. 재밌네요. 아니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그 찬성 의견 내셨는데 먼저 법안을 발의하실 생각은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존중합니다. 늘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예. 사운드 이펙트 하나만 선물 드리고 싶겠네요.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 왕왕왕왕왕왕왕. 오늘 좀 뭐 많이 하시네요. 네. 원래 저분이 오세훈 씨.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분의
그래도 저분이 저는 단일화 해주셨기 때문에 저분을 존중합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는 네. 서울시는 71억 원을 썼습니다. 아하.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추석에 응급진료 대응을 위해서 500여 개의 병의원을 운영을 목표로 현재 독려 중입니다. 네. 끝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박진병가 71억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 돈이 없어요. 당장 71원도 줄 수 없는 게 박지훈 변호사의 마른 오징어 같은 지갑인데 맞아요. 어떻게 71억을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지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만 시민분들에게 정말 사죄하셔야 예, 된다. 저 경기 도민이라서. 예. 마음속에 태극기를 좀 심으십시오. 그 이제 지지율에서 지금 또 하나 중요한 예. 축은 유난 갈등일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번에 1일 날 예. 정말 이 11년 만에 이렇게 네. 이제 11년 만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야 대표 그렇죠. 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2013년에 여러분들 예. 항우려 아닙니다. 항우여 대표와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고 여야 대표 회담. 그렇죠. 그래서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직 허들을 못 넘었다. 못 차상병 넘었다. 특검도 윤석열 대통령 뭔가 이게 또 선을 못 넘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지율에 대구 경북이나 이번에 당원들의 경우도 표를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당대회에서. 그런데 변화를 기대했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30일이 지났고 이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한 100일 정도 되면은 무슨 성과가 있느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 판단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던 이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조사만큼은 갤럽에서는 앞서는 좀 추세였어요. 민주당보다 앞서거나 그렇죠. 거의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31, 예. 국민의힘 30.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성적표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지율이 여기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추석 명절 지났는데 뭐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뭐 동호회 와이라노, 동호회 뭐하노 이런 소리 나오면 맞선 사투리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도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운영에도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 빨리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그러면 돼요. 질문 좀 네. 드려볼게요. 소장님 보시기엔 국민의힘도 덩달아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곧 추석입니다. 추석 우리 명절 밥상이고 추석 직후에 그 지지율이 탁 모여져가지고 빵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추이를 좀 전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두 가지 포인트. 네. 하나는 이제 명절 민심. 명절 민심이 여러분들 예전처럼 민심의 용광로는 아니에요. 요새는 정도는 왜냐하면 아니겠죠. 예.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도 휴대폰만 봐. 예. 서로 이야기도 안 해. 정치 얘기하면 또 싸울 수. 떡도 안 먹어. 네. 잡초도 안 먹어. 휴대폰만 봐.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터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네. 시장에 가면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심이 직업을 초월해서 또 지역을 초월해서 섞인다 그래서 네. 이제 장터 효과라고 장터 하는데 효과. 마켓 이펙트라고 이거 그러는데 많이 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 뉴스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하나의 분기점이 돼요. 될 근데 것이다. 적어도 명절 지나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전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뭔가 존재감을 알려야 되는데 네. 살아있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 가보십시오. 서문시장 가보면 와이라노 우리는 뭐 죽겠는데 방천시장 가보면 막 힘들다 아이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박준 변호사도 아실 거예요. 예, 대구니까. 제 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구 안 되고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오늘 많이 하시네요 오늘. 안 된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 걱정의 중요하니까요.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한동훈 대표 이제 나오셨어요? 그분은 언제 대구를 가셨나요? 제가 대구를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진짜입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다녀왔는데요. 그 구미입니다. 어, 거기 구미예요. 대구 아닌데. 구미는 경남입니까? 경북입니까? 아 경북이죠. 민심이 저는 심장은요. 예. 피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네. 그분이요 산업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심장 맞아요. 그런 맞아요. 면에서요. 예. 대통령과 제가 무슨 뭐 선을 넘는 얘기하시는데요. 목표가 같은데 어떻게 선을 넘습니까? 배종찬 소장은 좀 평론을 좀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민주당이요. 네. 무슨
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봤더니 별거 없던데요. 최상면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받으시죠. 그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아, 뭘 받아야 대법원장 됩니까? 추천권으로 넣었던데 원하시는 걸로. 아니 제가 봤더니 별게 없던데요. 아 그래요? 제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거 혹시 민주당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중간에 있는데. 그 법이 혹시 뉴스인사이다 같은 법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참 대표님 참. 명색이 네. 뉴스 토마토인데 여기 토마토 하나가 없잖아요. 토마토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 법은 무늬만 제3자입니다. 아 그런 의미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 바꾸려고 대표님, 하는 저 그- 안 바꾸려고 하시는 제가 거예요. 지금 바빠야 되거든요. 자, 슛 빨리. 아니 민주당 대표님 바빠서 가봐야 되거든요. 아니 슛, 이 빨리. 질문을 꼭 해요. 민주당 가봐야 되거든요. 예. 법안 내용 보니까 뚜껑 열리시나 보죠? 아이 또 큰 얘기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예, 진짜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명절 이후에 그렇죠. 저분처럼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습니다. 명절 이후에 지지율이 정말 2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큰일 나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한 100일 정도 되면 어떤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키를 갖고 있는 아니, 겁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 이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제 우리가 추세를 추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자 동반하락이다. 대통령 예. 지지율 내려가 국민의힘 지지율 내려가 또 한동훈 대표의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 내려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네. 이거는 트리플 쇼크입니다. 트리플 쇼크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이상민 재미없고 박지훈 안 웃기고 배종찬 심각하고 이러면 트리플 쇼크거든요. 쇼크, 그러니까 예. 이게 벌어지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한 11일 정도 11월 달에 갔는데 그러면 중도층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럼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한 이야기했는데 그걸 빨리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발의를 하든 장동혁 최고위원이 발의를 하든 박정훈 의원이 발의하든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100일째가 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위기 국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우리 특집이니까 지금 무조건하고 지지율을 올리는데 중요한 게 자기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중수층이거든요. 중도, 수도권, 청년층. 네. 이건 지방선거하고도 매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중수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이념입니다. 이념 논쟁. 자, 예. 이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게 뭐는데 그래서 실용이 이명박 정부 때도 먹혔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념, 홍범도 또 지금 무슨 일본 역사 독도 지우기 뭐 건국절 등등. 이런 예. 거 뭐 예. 독도 지우기 이런 것도 예. 별 효과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아까 레이건을 말씀드렸거든요. 레이건도 사실 네오콘이 여러분들 네오콘이 어떤 강한 보수주의자잖아요. 예. 근데 아들 부시 때는 그게 표가 나면서 점수가 깎여서 지지율이 낮아서 근데 레이건 때는 표가 안 났단 말이에요. 뭔가 뭘 하더라도 표가 나면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이념을 부각시킬수록 상당히 안 좋고 안 된다. 강복이라든지 예. 강복절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뭔가 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실용적이 그렇죠. 된다. 국민들이 아. 원하는 그 실력이 뭐냐 이게 핵심.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지율 올리는 우리 예, 저희 민주당도 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그 박지훈 변호사가 예. 진행을 못하고 배 소장님이었죠? 네, 배 배종찬 소장님이 소장님. 평론을 못하고 뭐 원래부터시지만 그리고 이상민 PD가 개그를 못 웃긴다 그러면은 트리플 쇼크. 트리플 쇼크. 예. 사실 계엄령이죠 그게. 예, 방송 계엄령. 개그 계엄령인데 아, 개그 계엄령. 예, 아무도 안 웃네요. 아, 이제 빵 터졌습니다. 저희 최고위원회 같으면 빵빵 터졌죠. 예, 계엄령 관련해서 네. 사실은 그 계엄 해제하는 거를 국회가 요구하는 거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네. 국회의원 체포 구금하자는 그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문건이 있었죠, 예전에. 예, 뭐 그거를 그냥 뭐 음모론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민생이 굉장히 민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아시죠? 저희도 고대 안암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네. 정말 진료 대응 이거 정말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꼭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얘기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또 정치 원로 한두 분 모셔서 이쪽 김병민 정부의 이낙연. 독도 지우기 이거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김종민의
원내 지우기. 새로운 미래가 원내에서 지워졌습니다. 외로운 미래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종민아, 예. 왜 그랬니? 이건 마음이 좀 짠하네요. 괴로운 미래, 외로운 미래 이렇게. 그냥 괴롭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네. 그냥 낙연이 형이라고 부르십시오. 낙연이요. 감도 없습니다. 아니 나경원 형님이 또 공경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잖아요. 일본 잘하시죠. 네. 최근에 그 일본 뭐 개빡칩니다. 아니 독도 논란 이런 걸 일본어로 좀 대응을 해주신다면. 지금 중국어 배우고 있는데 왜 지금 굉장히 지금 고메인나 사이 지금 스미마생입니다. 이따다키 마스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뭐 또 이렇게 조언 주실 분 있으면 한 분 얘기만 들어보고 이승만 대통령. 마무리를 이승만. 뭐안될 겁니다. 지금 제가 김문수인데요.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예, 벌금 받으셨대요? 서울시 명령 안 따르고 예, 예배 드렸다고 예. 2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법원 어떡합니까? 항소심에서 유죄 뒤집혔습니다. 예, 1심 무죄였는데. 법원 이거 판사 이름 누구요? 반등사명 내봐요. 판사죠. 장관을 유죄를 때려. 이거 판사 이거 저희 월급 제대로 이거 받은 거 맞아요? 판사 저 임금 제대로 받은 거 1조가 넘어요. 저 임금 체불한 거. 아이고, 반등성명 재판을 얘기를 안 해. 장관 이름을 묻는데 재판을 갖고 그러십니까? 억울합니다. 네. 순대 먹으러 갈래요? 아니요, 싫습니다. 아바이 순대. 예,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대본 노조 출신인데 이거 아니 잠깐만 대본의 정치 원로님 이승만 아니에요 이게? 아니 판사 국적이 어디요? 준비가 안 된다. 정치 원로 얘기 예. 김문수 장관 얘기로 아니 그걸 부정합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판사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순대를 부정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민이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배민도 유쾌하게 또 예. 지지율 얘기 다뤄봤고요. 추석 이후에 너무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배정수 소장님 또 이상민 PD 여러 가지 이야기 주셨습니다. 제발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 여튼간에 예. 우리가 방송도 조회수, 유튜브는 조회수, 네. TV는 시청률, 라디오는 청취율, 청취율?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지지율. 지지지. 그만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배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 게시판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